안녕 콩떡이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북클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기차의 꿈 여러분이 너무 많은 피드백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했지 뭐예요. 제가 또 컬처 삐끼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분 호객행위하면 양심에 또 찔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재밌게 읽어주시고 봐주시고 했다는 피드백을 들려주셔서 저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출판사에서도 땡큐 콜이 또 오고 보람이 있다라는 칭찬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이벤트를 또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희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에 한해서 5분 뽑아서 저희가 기차의 꿈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0권을 확 그냥 질러버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살림살이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5권으로 소심하게 출발해 봅니다. 이게 50권이 되고 500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책을 그냥 분사 살포해버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북클럽 많이 응원해 주시고 피드백 많이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많이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동생 녀석이 제가 발레를 해도 시큰둥하고 권투를 하면 경멸하던 제 핏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한테 뜬금없이 영화 하나를 추천해 주었어요. 제가 사실 그 피칠갑하는 스릴러 장르를 좀 주로 보다 보니까 자극적인 도파민 분출에 굉장히 몰입돼 있어서 동생이 소개해 준 이 영화를 보고 좀 잤어요. 한 10분을 보다가 잤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은 권투를 한 날이고 수영도 한 날이에요. 안 자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동생이 저를 되게 모욕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영화를 보면서 자고 안 잤냐. 자, 이 영화의 제목은 애프터 선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 자체가 그렇게 요란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 샬럿 웰스라는 감독의 작품인데 이 감독이 원래 영상미와 어떤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꽂혀있나 봐요. 뭐가 없어! 영화를 틀었는데 색감은 미쳤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갈 때 그 외국 서점에서 사는 엽서들 있잖아요. 약간 코발트 블루, 최 아저씨가 좋아하는 미주의 블루, 미주의 빨강, 미주의 핑크 달라? 그런 톤의 색채감이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딸이 11살, 12살, 초4, 초5 정도 될 거예요. 그 아이와 아빠의 터키 여행기예요. 시작부터 아빠와 딸이 되게 고무된 표정으로 여행을 가는 장면인데 대사가 일관적이지 않아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서사가 있을 정도로 홈캠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홈캠. 아빠랑 딸의 추억 여행을 위해서 잠깐 찍을까? 그냥 카메라 무빙이 흔들리기도 하고 각도가 잡혀있지도 않지만 묘하게 지켜보게 만드는 불안정한 앵글 속에서 희한하게 즐거움도 있는데 희한하게 두 주인공의 묘한 팽팽한 긴장감과 두려움조차도 존재하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시청하는 관객이 느낄 수 있게 그걸 뽑아냈다는 것도 아마 감독의 연출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훌륭한 작품을 보다가 저는 10분 정도 있다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자다 퍽 깨보니까 영화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한창 쿠사리를 먹고 심기일전하여 오기가 솟잖아요. 내가 이걸 봐버리고 말겠다. 한 11시쯤에 켰어요. 와, 영화는 아마 12시 반 정도에 끝이 났는데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뭐지? 와, 이게 여운이 되게 기기묘묘해요. 줄거리를 대략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심플해요. 딸이랑 아빠랑 터키로 여행을 가는데 아빠가 젊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지 않았나 싶은 게 딸이랑 잘 지내고 있음을 아빠가 보고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엄마는 그 여행에 어떤 지분도 없어요. 그냥 아빠가 소식을 전하는 매개로만 그 대상으로만 존재를 하는데 아빠의 표정이 조금 불안해. 마냥 즐겁고 평안하고 온화한 게 아니라 뭔가 그 내면에 격동하는 에너지가 있어. 근데 그 에너지가 긍정적인 것 같지 않아. 내 딸은 계속 막 철없는 왈가닥처럼 아빠한테 장난도 치고 막 희한하게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매 순간 아빠를 관찰하고 흘끗흘끗 아빠를 조금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금방 간파하게 돼요. 이 영화는 하나도 직접적인 묘사가 없어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면서 구도 자체가 이 아빠와 딸의 정면을 보는 것보다 모니터 귀퉁이에서 느껴지는 둘의 무빙,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는 아빠의 등 근육, 모습, 그리고 딸의 그 흘끗 지켜보는 시선, 모든 게 비껴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이지 않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아빠랑 딸이 여행을 왔어. 비행기에서 우리가 옆좌석이야. 처음에 왔을 때 아빠랑 딸이 놀러 왔나 보다 그러다가
묘하게 쎄해.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서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지켜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행 코스를 평범하게 지켜나가.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카페트 가게에서 카페트 가겨가지고 실랑이를 하고.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이나 여행의 과정 중간중간 우리가 쎄하다는 것들이 점점 형체를 갖춰가는데 그게 아빠의 표정이야. 아빠가 상당히 지쳐 있거나 상당히 고단해 보이거나 모든 걸 놓고 싶어하는 표정을 언뜻 보여요. 이 배우의 기량도 대단하다고. 딸에게 분위기는 맞춰주고 딸을 너무 사랑해. 딸을 보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 근데 아버지가 딸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에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없어. 예를 들면 카페트를 사는 데서는 뭔가 사장한테 얘기를 두고 교육을 하는 아버지, 함께 딸과 문화를 나누는 아버지야. 근데 딸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아버지가 멍 때리면서 그 카페트의 한 디자인을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난 거기서 아씨, 이 영화의 엔딩이 해피일 것 같지 않다라는 불안함을 감지했어요. 왜? 난 장르물을 보던 사람이니까 저 아빠 뭐 사고 칠 것 같은데 눈이 약간 돌기 직전 눈일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기 직전의 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딸이 자꾸 아빠 눈치를 보는구나. 아빠를 흘끗흘끗 관찰하고 아빠를 지켜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여행의 과정 아빠가 꿈을 꿔요. 악몽을 꾸는지 꿈을 꾸는지 땀을 흘리면서 꿈을 꾸는데 여행지에서 꿀 수 없는 꿈이야. 근데 난 처음에 이게 꿈인 줄 몰랐어. 플래시처럼 우리 모두의 시야에 팡팡팡 하고 빛이 튀면서 아빠가 클럽에서 겁나 땀을 흘리면서 춤을 추고 있어. 아빠는 놀고 싶구나. 처음엔 그럴 수 있잖아. 아빠 클럽 가고 싶은데 육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영화적 구도예요. 아빠가 너무 괴로운 춤 사이를 클럽에서 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춤인지 고문인지 모르는 얼굴로 땀을 흘리면서 그것이 아빠의 일탈을 꿈꾸는 모습인지 아니면 아빠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인지는 보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징적인 건 아버지의 등을 되게 많이 보여줘. 또 아빠가 혼자 있을 때 등은 약간 기울어서 이렇게 지쳐 있어. 그리고 처음부터 아버지가 깁스를 하고 있어. 그 깁스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설명을 안 해줘. 그 마치 불완전한 이 여행을 상징하듯 아빠의 이 깁스한 팔이 아주 불편해. 물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마 깁스가 그런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되게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 불안불안한 느낌, 살얼음을 걷는 느낌. 이제 갈등의 발점이 시작되는 게 가라오케를 신청을 해. 딸이 아빠랑 같이 듀엣으로 부를 노래를. 근데 아빠가 웬만하면 나가잖아.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딸이 신청을 했는데 아빠가 정색 가라고 신경질을 내. 안 나간다고. 자기는 안 나간다고. 자기는 절대 안 나간다고. 딸이 처음엔 아빠한테 계속 가자 그러다가 무안한 거야. 그러니까 딸이 무안해서 아빠를 쳐다보다가 자기 혼자 나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딸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진짜 못해가. 근데 그게 너무 슬펐어. 나는 그 장면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 얘가 아빠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 노래를 이어가는데 음정이 다 안 맞고 틀리는데 그게 아빠에 대한 그 감정이 그게 다 묻어나와. 그러니까 얘가 그걸 부르는 게 흐느끼는 건지 노래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빠 옆에 갔는데 아빠가 한다는 말이 노래 학원 끊어줄까? 이러는 거야. 제가 빈정이 상해가지고 들어가라고. 나는 더 이따 들어가겠다. 딸이 처음으로 이제 아빠한테 반기를 들고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딸은 일탈 아닌 일탈을 밤에 하게 되고 그 일탈 안에서 딸이 좀 뭔가 다른 실험적인 행동도 해봐요. 사춘기 소녀답게. 나중에 이 엔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열려 있지만 그 딸은 그 여행지에서 좀 뭔가 각성을 하게 되고 그게 딸의 전체 인생을 바꿔놓을 결정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스포가 될 수 있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불안한 시기에 그 아빠랑 여행을 와서 그 여행지에서 딸이 보던 모든 시선들이 나중에 딸의 결정으로 딱 이 아이가 봤던 거는 그거였구나. 딸의 관점이 다 그거였다는 걸 또 알게 되는 묘미도 있고 또 아빠가 나중에 그 모든 이제 여행이 끝나고 나서 아빠가 뭔가 하얀 복도 끝을 걸어가서 문을 탕 닫으면서 끝나요. 이 결말은 얘기해드려도 상관이 없는 게 이 결말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어요. 나는 이걸 자살로 간주했어. 아빠는 엄청난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딸하고의 여행지에서도 순간순간 자기를 무너뜨리고 싶은 이 싸움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구나. 그 대사를 좋아하고 라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미장센을 좀 우선으로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친묵과 친북의 경계에 있는 그 소란스러움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되게 애정하면서 볼 수 있고 묵직한 감동으로 잠을 못 이루실 것 같기도 해요. 중간에 이렇게 뒷모습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포커스가 아빠의 등인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메디테이션이라는 책들이, 명상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여행지에 그 책을 갖고 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기서 아빠의 우울감의 깊이와 현실적으로 아빠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문 닫고 나간 아빠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포기했구나. 아빠는 단절을 택했구나. 근데 내 동생은 또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 내 동생은 아빠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문을 닫고 치열한 삶의 전투로 들어가서 여행지에서 싸움이 조금 두드러졌다면 아마 현실에서는 그럴 싸움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빡세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딱 결론을 그렇게 내더라고. 그러다 그게 또 환기가 되더라. 그래, 맞아. 오히려 여행지니까 템포가 늦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 죽을 것 같은 치가 떨리는 우울함이 좀 더 부피를 키웠을 수도 있겠구나. 여행지에서 우울감을 다 잊을 거라는 건 일반인들의 마음이잖아. 근데 속도를 빨리 해서 걸을 때 느끼지 못하는 거를 천천히 걸을 때 느끼는 것처럼 우울감도 어쩌면 모두가 휴양지라고 일컫고 모두가 관광하고 행복해하는 파라다이스에서 그 낙원에서 덩치를 더 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오히려 아빠는 문을 닫고 나갔을 때 현실에서 그 싸움을 멈추고 다른 싸움에 몰두할 수 있겠구나. 이게 내 동생의 해석이었어. 어찌더라? 아빠라 그런지 사는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이 책이 한 권 떠올랐어요. 이게 오에 겐자부러라는 일본 작가가 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북클럽을 하러 오면서 차 안에서 김영철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철아, 나 미안하다 했더니 뭐 왜? 왜 뭔데? 걱정이 돼서 나 그 오해 겐잡으로 책 읽었다. 나 소리야. 너무 깊고 만장해서 득이양양. 내가 그랬잖니. 그랬더니 네가 뭐라 그래? 나 진짜 딱 한마디 했어. 오해 겐잡으로의 책을 결국 읽었어. 영철아 사과하고 싶어. 진짜 뻥 안 치고 4분 한 20초를 지 멋대로 떠드는데 내가 그랬잖니. 독서는 쓸쓸한 거야. 그래서 독서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누나가 있어서 내가 이 책을 추천해. 그리고 내가 그 책을 너한테 선물해 줬잖니. 근데 네가 뭐라 그랬어?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 기억도 안 나는 말을. 걔는 무슨 대구리 안에 블랙박스가 있나 봐. 아니 내 인생을 왜 걔가 기억해. 미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프터선이랑 결을 같이 했던 게 내용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빠라는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책을 왜 소개 안 했지? 라는 생각에 일단 김영철 씨에게 급사과하고 이제 소개 들어갈게요. 오에 겐자부로라는 작가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체험들을 소설에 많이 녹여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작가다라는 평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개인적인 체험 자체가 오에 겐자부로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책은 1960년대, 61년대가 배경이에요. 그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을 때,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철학적인 사유가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취되고 있을 때 그 배경으로 버드라는 27살 4개월 된 청년이며 아버지가 곧 될 인물로 시작이 돼요. 내가 왜 이거를 한 몇 페이지 읽다가 짜증났냐면 버드가 너무 후져. 버드가 안 멋있어. 너무 어리석고 찌질하고 그냥 너무 허접한 아저씨 같은 이 27살에 47의 포스를 풍기고 있는 그런 유약하고 비겁한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일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지루하고 습했어. 시작부터가 골목길이에요. 근데 버드가 골목을 헤매는 건 뭐냐면 얘는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는 애고 아프리카 지도를 모으는 게 또 낙인 애야. 좀 지루하게 좀 묘사가 돼요. 여러분 한 10장 정도는 정말 감내하셔야 돼요. 늘 아시겠지만 이런 류의 책들 그리고 아까 애프터선 같은 종류는 초반 10분이 참 중요합니다. 러닝머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초반 10분만 견뎌주십시오. 기가 막힌 게 이제 한 10장, 20장 넘어가다 보면 이 작가가 필력이 미쳤구나. 이거 번역하신 분도 진짜 대단한 게 번역을 너무 잘했어. 버드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나 진짜 저러고 놀았지 뭐 피땡이들 사이에서 게임기도 하는데 게임기도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정말 일본의 그 뒷골목 문화 있잖아요. 그 성진국다운 약간 그런 문화를 너무 여과 없이 또 반영을 하는데 배경이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버드는 곧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예비 아빠예요. 아내는 지금 아기를 낳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아빠라는 놈이 그놈 시기가 철딱서니 없이 뒷골목을 배회하면서 언젠간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겠지 하면서 아프리카 지도를 사고 진짜 혼자 다 해 뒷골목에서.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무렵에 얘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회피하고 도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 소식을 나중에 뒤늦게 듣고 비 오는 날 밤에 자전거를 타고 그럼 병원에 미리 가 있지. 집에서 뻘짓하다가 거기를 그렇게 늦게 쳐가고 앉아있냐. 죄송해요. 제가 산모의 마음에 빙의가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무 묵직한 무게가 인생 전체로 던져지니까 이거를 이 찌질한 놈이라고 뭐라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태어난 아기가 장애가 있는 아기였어요. 뇌 헤르니아라고 이 두개골이 연약할 때 장기처럼 이 뇌 일부가 빠져나와서 요실이 돼 있는 경우인데 그게 그 상태로 굳어져가지고 이게 언제 그냥 폭발을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당시 일본의 분위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거슬려요. 의사들의 반응도 거슬리고 마치 되게 물건을 사물을 대하듯 이 아이의 부모한테 현물을 보시겠습니까 해요. 이 겐부츠라는 게 일본어로 현물이라고 한자로 쓴 물건을 교류할 때 우리도 현물이라고 하잖아요. 물건처럼 사물처럼 그리고 마치 대단히 기록적이고 진기한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정말 이 아이를 되게 실험실의 괴물처럼 묘사를 해요. 한 부모의 아이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말을 되게 싸가지 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같으면 멱살 잡았어. 근데 버드는 이 빙구가 지 애를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충격을 받았지만 버드의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말한 걸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고 감내를 해. 이 아이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다. 그다음부터는 이 표현 자체가 다 죽음 이후의 것들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생명이 있고 지금 숨을 쉬고 있어. 이 아이는 어엿한 생명이고 인간인데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처분할지 의논해 보시고요. 실험체 얘기하듯이 다뤄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남자 역시 버드는 아이의 아빠인데도 이 아이를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죽은 아이 취급을 하고 시작하고 애는 죽었다. 실패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실을 어떻게 장인 장모에게 알리느냐인데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버드는 약간 대릴사회 개념에 능력이 없고 장인 장모가 되게 능력이 있고 큰소리치는 집안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눅 들어있어. 태어났나? 태어났긴 했는데 뇌가 뇌 헤르니아라고 장애가 있나?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인 어른이 갑자기 이 사람을 실패자를 보는 듯한 얼굴로 보더니 알았다고 가보라고 일 다 끝나고 잘 처리되면 다시 연락하라고 다시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가기 전에 서랍 안에 그 조니워커 한 병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는 이 남자가 굉장히 알코올 문제를 심하게 앓고 있었어. 위스키 중독에. 그러니까 어떤 챕터로 새로 들어가면 무조건 도망가거나 술을 처마시는 인간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뚫고 나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건 내가 감당 못해 그러고 동굴로 숨어버리는. 버드는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 결국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가서 술을 결국 끝내고 금주를 하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절대 술을 쳐다보지도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장인이 아이 소식을 전하는 순간 술을 권해. 근데 여기서 이 남자가 되게 묘하게 깨름직하지만 되게 수치스럽지만 되게 기쁜 쾌감을 느끼는 거야. 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상태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조니워커를 들고 나가. 이거를 나 혼자 마셔? 근데 나 혼자 이걸 마시는 건 더 수치심에 불을 붙는 격인데 이걸 누군가 나누고 싶은데 그러다 문득 옛날에 썸 타고 한 번 잤던 대학교 동기였던 히미코를 생각해. 미친놈이 갑자기 그걸 왜 생각하는 거야? 대학교 동기를. 히미코가 사는 집은 또 어떻게 알아? 히미코를 찾아가. 근데 히미코는 너무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히미코는 한때 되게 지성적으로 빛나는 철학가 출신에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국 남편이 결혼 1년 만에 자살을 해서 히미코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그래서 모든 그 후유증을 산자가 떠맡게 돼. 난 이 부분 공감하지. 죽음의 모든 후유증은 산자가 떠맡게 되거든. 그래서 히미코는 굉장히 피폐하게 외부와 차단을 한 삶을 살고 밤에는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면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껴. 이중적인 삶이야. 그런 사이에 얘는 조니워커를 들고 히미코를 방문한 거야. 히미코도 회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 왜? 회피의 성향이 강하지 않으면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방에 갇혀서
갇혀서 자신을 괴롭히고 그렇게 고독과 위험을 동반 삼아 살질 않겠지. 좀 뭔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지. 빛으로 걸어 나오겠지. 그런 그림자 안에 숨어있는 히미코를 버드가 찾아간 거야. 가서 회피와 해피가 만났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 지랄 축제가 벌어집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해피의 일환으로 둘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눅진눅진한 섹스를 나눕니다. 둘이서 그걸로 현실을 잊어보고자 이제 먼저 고백을 해요. 버드가.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야. 근데 히미코가 힘들겠구나. 죽었어.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떠나간 아이는 다른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거야 라는 궤변으로 위로를 해요. 히미코의 궤변은 뭐냐면 다원적 세계관을 병처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미코가 아마 생각으로 도피를 한 것 같은데 나의 죽은 남편은 죽지 않는 이 세계의 수평 원리에 의해서 다른 지구상에서 건강하게 나와의 신혼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그런 설정을 하면 나의 지금이 좀 더 덜 비루하고 내가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너도 너의 이 아픈 아이가 다른 지구에서는 너를 만나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너한테 자전거를 배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라 라는 식의 위로를 해. 근데 도피주의자끼리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게 또 위로가 됐겠어? 그래서 점점점 히미코한테 뭔가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과 약간 그 수치심을 땔감으로 쾌감을 얻고자 하는 되게 희한하고 변스러운 심리의 그 궤도를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잠자리를 가질 수 없는 게 히미코가 임신 가능성 있어? 조심해줘? 라는 순간 이 남자가 성욕이 급격히 감퇴해요. 왜? 자신의 아이가 임신이라는 또 하나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이상 공포에 못 이겨서 이 남자가 그걸 히미코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공포스러워서 너랑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어. 근데 너무 내 모든 세계관 가치관과 부합되지 않는데 이거를 읽고 있는 이유는 작가가 글을 너무 맛있게 써. 아니 뭐지? 너무 잘 써. 여기서 유추되는 것은 수치로 수치를 잇는다? 약간 그런 느낌도 난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선택 그래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도망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망을 너무 강렬히 응원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재앙이겠죠. 재앙이에요. 근데 이 아빠로서의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 사람을 독촉하는 거야. 아들 어떡할 거냐고. 만약에 퍼센티지가 너무 낮지만 수술을 원한다면 정상적인 삶을 약속할 수는 없다. 얘는 지능이 낮은 애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겨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지. 여기서 되게 끔찍한 말을 해요. 근데 네가 지금 결단을 내린다면 바로 죽일 수는 없다. 그건 도덕적으로 위배되니까 분유 대신 설탕물을 조금씩 타서 먹이는 수밖에 없다. 영양을 조금씩 빼앗아서 얘를 소멸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그 방법을 이 남자의 정면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거기서 굉장히 표현이 진짜 자기의 그 성기가 그렇잖아도 수치심의 생쥐처럼 쪼그라들어 있는데 누군가 새끼손가락으로 툭 건드리고 가는 것처럼 수치스러움과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고 표현을 해. 의사가 아기를 죽여줄까? 하는 그 물음에 난 여기서 이 원초적인 인간의 모든 바닥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해. 이건 오에 겐자부로의 처절하고 끔찍하고 원색적인 자기 고백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오에 겐자부로의 자신의 이야기와 되게 닮아 있어요. 이 사람 역시 뇌에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맨 처음에 거부했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과정, 그 민낯을 이 주인공 버드의 갈등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가 그래? 어떻게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자식이 죽기만을 바랄 수 있어? 어떻게 양가의 감정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적어도 표현하지 말아야지 라는 질책을 마다않지 않고 온몸으로 받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처럼 그걸 묘사해요.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짜릿한 쾌감과 강렬한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아이를 죽여준다는 사람 앞에 땡큐의 감정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는 후안무치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는 걸 그렇게 묘사해. 이 사람의 묘사는 정말 너무 섬세하고 진짜 천재적이에요. 근데 그만큼 민낯이라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서사는 여러분이 같이 굴곡을 타셔야지 제 이 짧은 세치어로는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버드는 계속해서 히미코와 도망을 다녀요. 결국
결국은 꿈꾸던 아프리카를 히미코와 히미코의 또 죽은 남편의 아버지, 되게 묘한 관계죠. 시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와서 히미코를 또 돌봐줘. 근데 그 시아버지도 막 응원해줘. 으쌰으쌰. 이렇게 된 바에 아이도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자네 히미코와 함께 그 꿈꾸던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떤가. 고통은 새로운 시작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유혹을 해. 계속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동시에 계속 느껴. 그래서 나중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 모질한 새끼야, 이 새끼야, 네가 아빠냐 이러다가 나중에 버드의 감정이 자꾸 체화가 되고 그 익혀진 감정이 나한테 동화가 되고 나중에 버드한테 심지어 고맙기도 해. 그래, 갈등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네가 전면적으로 그냥 도피만 꿈꾸는 게 아니라 도피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갈등이라도 해서 나는 네가 진짜 고맙다. 이게 최소한의 것들을 찾게 된다니까, 버드한테. 근데 버드는 계속 그걸 가지고 동일하게 저울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그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겠지만 아마 아픈 사람을 케어해 본 사람은 아마 알걸요. 그 이율배반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이 뭔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빨리 떠났으면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가 너무 죽이고 싶게 믿고, 그리고 더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하다가도 이러느니 차라리 라는 생각을 한 번뜩이는 그 수치를 아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우실 거예요. 광광 울었다 나는. 왜냐면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자식 같은 입장에서 되게 많이 보내도 보고 키워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생각 들어요. 한 1년 2년 간호를 하다 보면 그냥 이럴 바엔 난 그랬다가 미쳤지. 내가 무슨.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그 죄책감이 시꺼먼 덩어리가 돼서 이 안에서 계속 저를 괴롭혀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자격 없는 생각을 했어. 내가 너한테 조금의 시간도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물리면서 좀 광광 울었다요. 버드를 욕하다가 나중엔 버드가 돼버린 나를 본 것처럼 버드도 처음에는 회피를 위해서 히미코를 만났는데 히미코를 통해서 자기를 봐요. 내가 저렇게 도망다니고 있었구나. 저렇게 무섭도록 진저리 치게. 근데 아이는 안 죽어요. 안 죽고 있어. 우렁차게 분유를 빨아먹고 우렁차게 울고 우렁차게 씩씩하게 삶과 투쟁하고 살아내려고 하고 있어. 그걸 의사들로부터 계속 들어. 그때부터 너무 죄책감은 커져가는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고. 얘는 지옥인 거야, 그 며칠이. 그런데 결국 마지막 그 히미코가 열어주는 문 끝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방향을 틀어요. 버드는 아이를 살리는 쪽에 서기로 해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부부가 피폐한 삶으로 가는 전초일 수도 있고 정말 고생 시작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여기서 조금 이제 뜨악해요. 아이가 뇌헤르니아가 아니라 단순 종양, 양성 종양이었다는 게 발견이 되고 방향이 너무 급진전 해피엔딩으로 꽉 막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봐도 상관이 없는 게 해피다 새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여정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모습과 우리 민낯이 좋은 부모이고 싶고 좋은 형제이고 싶고 아주 훌륭한 인류애를 가진 자이고 싶지만 점점 지날수록 네가 버드랑 다른 게 뭐니? 그래서 버드랑 히미코는 같은 거울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근데 여하튼 이 결과를 놓고 엔딩에 대한 갑론을박이 무지 많아. 평단에서는 이건 문학적으로 너무 흠집이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아닌 이 전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근데 왜 이토록 문학적이고 이토록 깊이 있는 서사를 구사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유치뽕짝으로 찬란하게 급 해피엔딩으로 꽉 막힌 엔딩을 끝내냐.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된다. 세련되지 못하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나 기차의 꿈에서 내가 그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남자가 모든 걸 잃고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얘기하는 장면임에도 내가 독자의 그 싸구려 감각에 도취돼서 제발 연결되지 말아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남자의 친척이나 사랑하는 엄마나 누이였으면 그랬겠냐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련되게 여길 새드엔딩으로 끝맺음 했어야지. 아이가 떠나서 그 비극적인 후회와 수치감이 배가 됐어야지. 우리에게 더 많은 죄책감을 안겨줬어야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면서 인간은 이렇게 비루한 존재던가 뭐 이렇게 하게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오해 겐자브로가 담담하게 이 책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간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내일을 꿈꾸고 싶었다.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행복하고 싶었고 이러한 종류의 슬픔에 빠져있는 누군가는 이런 행복한 결말로 이끌고 싶었다. 난 그에 대해서 한치의 후회도 없다. 아빠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책을 쓰는 초지일관 오에게 겐자브로는 장애 아이를 둔 아빠로서 버드에게 완전히 거리를 둔다 했지만 버드가 자신임을 부인할 수 없는 몇몇의 흔적을 남겨두었고 결국은 버드가 자신인 채로 끝맺음을 했잖아요. 소설가이기보다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장이기보다는
아빠로서의 엔딩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는 이 선택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피엔딩은 좀 유치합니다. 그런데 난 해피엔딩이 주는 그 위로와 따스함이 좋아요. 되게 유치하고 아유 저런 게 어딨어. 현실에 저런 게 어딨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완쾌가 되고 완벽하지 않지만 정상의 삶을 꿈꾸게 되고 이런 류의 유치뽕짝의 해피엔딩들이 절망을 이끌고 기어가고 정말 아득바득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조금은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는 조금은 의외의 유치한 해피엔딩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체험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표현은 이 책의 10,000분의 1도 묘사가 안 된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배가 불러요. 수많은 말들이 내 안에서 넘실넘실 춤을 춰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싶고 또 두고 있다가 또 한 번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진짜 계속해서 평생을 조금씩 야금야금 읽어서 외워버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회피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마 매 순간 회피를 꿈꿨지 않을까? 근데 그 회피가 과연 죄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엔 내가 버드보다 과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 개인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애프터선이라는 영화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책을 이렇게 아빠의 시선으로 생각해서 연결해 봤어요. 영화 속의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딸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어 주는 아빠지만 무수히 많은 시간 도망가고 싶었던 감정과 그 표정이 읽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그 시간을 지켜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삶도 역시 무르익지 않은 예비 아빠인데 그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 생명을 오롯이 책임져야 된다는 엄마나 아빠가 그 되기 직전의 공포 진짜 많은 각도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밤새겠다. 끝내야겠다.